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뭐? 그럼 반찬 만들기 전에 미리 말하지 그랬니? 아니, 이 많은 건 다 어떻게 처리하라고? 아, 그럼 되겠다. 어머니가 택배로 싸서 저희 집이랑 친정에 반찬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뭐? 어차피 항상 저희 집이랑 친정에 김치랑 반찬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시는 김에 택배로 보내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죠. 주현아, 내가 너희 친정 식구들 반찬까지 만들어줬는데 거기다가 택배까지 보내라니? 시댁이 무슨 반찬 가게인 줄 알아? 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마침 친정도 멀어서 제가 매번 반찬 가져다 드리기 힘들었고, 저도 어머님 집에 매번 들리기 번거로웠는데, 이제부터 어머님이 택배로 보내주시면 두 번 일 안 해도 되니까 좋잖아요. 내가 반찬을 해다 준 건 너희가 힘들까봐 도와준 거였어. 근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뭐? 택배로 보내? 너희 친정 식구들이 나한테 반찬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니? 너도 친정도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뻔뻔하게 받아먹기만 했지. 어머니, 솔직히 너무 서운하네요. 그래도 제 앞에서 저희 친정에 대해 뭐라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막말로 어머님이 먼저 해주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해주신다고 하지 마시던가요. 사람 무안하게 진짜. 그래, 내 말 다 맞다. 해주면서 욕먹는 짓도 이제 그만할란다. 이제는 반찬이고 뭐고 일절 안 해줄 테니 내 집에 찾아오지도 마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김성희 할머님이십니다. 김씨 할머니는 평생을 주부로 살아온 여성으로 손맛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장사를 해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였습니다. 전라도 출신인 김씨 할머니에게 요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다양한 반찬을 만들며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지요. 김씨 할머니의 남편은 플라스틱 사업을 운영하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실 있는 회사를 꾸려왔습니다. 이제는 첫째 아들 상철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죠. 김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노후 준비도 철저히 해둔 상태였습니다. 김씨 할머니와 남편은 오랜 세월 동안 알뜰하게 살아왔고 부부 모두 큰 욕심 없이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 상철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몇 년 전부터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경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상철이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김씨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교제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라니요. 뭐? 언제 만났다고? 그래도 사계절은 다 겪어보고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만나보면 알 거예요. 주연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게 인연이지 뭐겠어요?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본 며느리는 다행히도 착하고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씨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며느리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며 어머니 없이 자랐기에 시어머니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드디어 제게도 엄마 같은 분이 생겼다는 게 너무 든든해요. 아이고, 너도 힘들었겠구나. 어머니 없이 컸으면 음식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배웠겠네. 이 말을 들은 김씨 할머니는 순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친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며느리가 안쓰러웠고, 김씨 할머니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어머니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며느리를 챙겨주었습니다. 반찬은 물론이고 여성 영양제, 가전제품 등 며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죠. 특히 김씨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은 반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없어서 반찬을 제대로 만들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끼니를 간단히 때우는 정도였다며 시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요리도 잘 못하고 반찬 만드는 것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이며 감사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만 먹어도 충분한 양을 굳이 넉넉하게 만들어 아들네 목까지 해서 4사람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며느리를 불러 반찬을 가져가게 했죠. 주연아, 반찬 좀 가져가. 너희가 먹을 것도 만들어 놨단다. 어머, 정말요? 어머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그렇게 김씨 할머니는 꾸준히 며느리네 반찬을 챙겨주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찬을 가져가던 며느리에게 김씨 할머니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반찬이 금방 없어지네. 너희 둘이 먹기에는 좀 빠르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러자 며느리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어머니 반찬을 너무 좋아하셔서요. 나눠드리다 보니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김씨 할머니는 순간 놀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반찬이 며느리의 친정까지 가고 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머, 사돈 어른도 드셨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할걸.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랑 동생이 어머니 반찬 정말 좋아하세요.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대요. 특히 김치찌개랑 장조림이 너무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자신이 한 요리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길 친정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학생인 남동생은 늘 끼니를 거르기 일수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김씨 할머니는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끼리 살면 제대로 된 반찬을 못 먹을 테니까. 김치찌개를 진하게 끓이고 쇠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멸치볶음, 나물 반찬, 배추김치, 깍두기까지 더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김씨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목까지 반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4사람분이 아닌 6사람분을 준비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문득 김씨 할머니도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솔직히 버겁다고 느낄 때도 많았지만 며느리가 감사해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아빠랑 동생이 제대로 된 반찬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뭐. 어차피 하는 김에 좀 더 하면 되지. 가끔 남편이 여보,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때면 김씨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도 남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길까봐 걱정이야. 그럼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그런 걱정을 웃으며 넘겼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떤 애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 하지만 모든 일에는 변화가 찾아오는 법이지요.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며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결혼 1년 차, 신혼의 달콤함이 조금 가시고 일상이 된 그때쯤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정말 잘 먹고 있어요. 예전에는 반찬을 받을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뻐했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반찬이 특별한 호의가 아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장조림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도의 부탁이었지만 점점 요구가 구체적이고 세세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양념불고기 말고 간장 소갈비찜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친정에서도 그게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동태전에는 뼈가 너무 많아서 먹기 불편하시댔어요. 다음엔 생선전 말고 그냥 동그랑땡으로 해주세요. 처음에는 김씨 할머니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없이 자란 환경을 생각하면 그동안 제대로 된 반찬을 먹어보지 못했을 테니 이제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어 기쁜 마음에 그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쁜 마음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김씨 할머니는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며느리의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메뉴를 바꿔달라는 수준을 넘어 양념의 종류나 간의 세기까지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반찬을 주문하듯이 요구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김씨 할머니는 점점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가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많아서 무겁다? 들고 가는 것도 일이네. 그 말을 들은 김씨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들고 가기만 하면서 무겁다고 투덜거린다고? 어떻게 만들어준 시어머니 면전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며느리의 말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자신의 정성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며느리 친정 식구들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건데 오히려 해주고도 욕먹는 상황 아니야? 김씨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호의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해준 것인데 이제는 그 일이 며느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줬다 뺏는 것 같잖아. 게다가 사돈까지도 관여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그만한다고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도 말이야, 당신이 너무 무리하는 게 보여서 걱정이야. 요즘 손목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의 말에 김씨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반찬을 만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손목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올해 64살. 젊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은 양의 반찬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날 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먼저 해주겠다고 한 일이었기에 책임감을 느꼈지만 며느리가 반찬을 받아가며 보이는 그 당연한 듯한 태도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만들었는데 그 노고를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은 후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반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김씨 할머니는 어김없이 며느리와 며느리 친정 식구들 반찬까지 준비했습니다. 요즘 한창 크고 있는 며느리의 남동생이 먹는 양이 많아 김씨 할머니는 사실상 6명 몫이 아니라 10명분에 가까운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전부터 반찬을 만들며 허리는 쑤시고 손목은 아파왔습니다. 이제는 하루 반찬을 만들고 나면 피곤해서 저녁에는 온몸이 뻐근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나도 젊지 않으니 힘에 부치는 게 당연한 건가?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연 며느리가 나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씨 할머니는 힘든 내색 없이 오늘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간장게장, 멸치볶음, 고추장 아삭이 오이무침, 소고기 장조림, 두부조림, 깍두기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반찬을 다 만들어 놓고 며느리를 기다리던 중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김씨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 그럼 만들기 전에 미리 말하지 그랬니? 아니, 이 많은 건 다 어떻게 처리하라고? 한숨을 쉬며 말하는 김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기막힌 아이디어라도 떠오른 듯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럼 되겠다. 어머니가 택배로 싸서 저희 집이랑 친정에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순간 김씨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뭐? 어차피 항상 저희 집이랑 친정에 반찬 만들어주셨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시는 김에 택배로 보내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죠. 김씨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택배로 보내달라니 마치 주문한 상품을 배달해달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현아, 내가 너희 친정 식구들 반찬까지 만들어줬는데 거기다가 택배까지 보내라니 시댁이 무슨 반찬 가게인 줄 알아?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마침 친정도 멀어서 제가 매번 가져다 드리기 힘들었고, 저도 어머님 집에 매번 들리기 번거로웠는데, 이제부터 어머님이 택배로 보내주시면 2번 일 안 해도 되니까 좋잖아요. 그 순간 김씨 할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정성을 이렇게까지 가볍게 여기다니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친절과 배려가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반찬을 해다 준 건 너희가 힘들까봐 도와준 거였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근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뭐? 택배로 보내? 물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딱 이 말이구나.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 친정 식구들이 나한테 반찬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니? 너도 친정도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뻔뻔하게 받아먹기만 했지. 김씨 할머니가 격한 감정을 터뜨리자 며느리는 당황하며 억울하다는 듯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너무 서운하네요. 그래도 제 앞에서 저희 친정에 대해 뭐라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막말로 어머님이 먼저 해주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해주신다고 하지 마시던가요. 사람 무안하게 진짜. 며느리의 반응이 더욱 김씨 할머니의 화를 돋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전혀 와닿지 않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김씨 할머니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 다 맞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찬이고 뭐고 일절 안 해줄 테니 그렇게 알아. 나도 바보 아니고 해주면서 욕먹는 짓도 이제 그만할란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김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씨 할머니는 가슴 한편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김씨 할머니는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 해줄 거야. 응, 정말 안 해. 이제 내 손으로 다시는 애들 몫에 반찬 안 만들어줄 거야. 이후로 며느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김씨 할머니는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은 후 며느리는 기가 막힌 듯 바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울먹이면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아들 상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셨어. 화. 무슨 일인데? 똑바로 얘기를 해봐. 항상 해주시던 반찬 있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조금 실수 좀 했다고 갑자기 다시는 반찬도 안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야. 뭐? 그냥 실수 하나 했다고. 며느리는 모든 일을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 없이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듯한 태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사소한 실수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질책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어? 게다가 우리 친정 욕까지 하셨어. 내가 너무 서운하다고 말하려다가 어머님이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셨어. 나 진짜 어머님한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아들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엄마가 그렇게 심하게 나올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갑자기 그럴 리가 없잖아.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닐까? 오해고 뭐고 가네. 난 정말 서운해.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의 구슬픈 눈물에 화가 난 상태로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들은 노크도 하지 않고 바로 거실로 들어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 좀 보자고요. 김씨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아들이 왜 왔는지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냐? 너도 그 반찬 때문에 온 거냐? 엄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셨잖아요. 주연이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이에요? 그냥 반찬 문제잖아요. 아들 상철의 말에 김씨 할머니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반찬 문제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서운하셨던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 아내 말만 듣고 쪼르르 달려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냐? 김씨 할머니의 말에 아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내한테 반찬뿐만 아니라 친정 반찬까지 다 챙겨줬던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도 내 아내 편을 들어?
김씨 할머니는 그동안 쌓아온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이 정도로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주연이가 엄마가 친정 욕도 하셨다고 했고, 됐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 김씨 할머니가 등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아들의 신발을 보고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야, 상철이 내 이놈! 아버지의 격한 목소리에 깜짝 놀란 아들은 뒤를 돌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하더니 아주 눈도 귀도 멀어버린 거냐?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지금 넌 내 아내만 보이고 엄마 고생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 이 나이에 다 큰 아들, 며느리까지 챙기는 게 당연한 줄 아냐? 너희가 무슨 어린애들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말 돌리지 마라. 이런 놈한테 내가 내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다는 게 기가 막힌다. 그 말의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회사 물려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남편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충격을 받았고 아들은 급하게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죠.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겨우 이런 일 가지고. 아들은 놀라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지금도 봐라, 내 아내 말만 듣고 쪼르르 찾아와서 네 엄마한테 화내고 있잖아. 너처럼 하나에 빠져서 주변 상황도 볼 줄 모르는 놈한테 걱정돼서 내가 40년 넘게 피땀 흘려 운영한 회사를 낼름 넘길 수 있겠냐? 너무해요, 아버지. 전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회사 물려받고 싶어 했는지 아시면서 이렇게 부모님이랑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장남이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장남이라고 무조건 물려줘야 해? 요즘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내가 워낙 회사 물려받고 싶다고 해서 맡길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이 달라진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무릎까지 꿇으며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절박해진 아들은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와. 무릎 꿇고 빌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지금 삐쳐 있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 집 박살나게 생겼어.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것도 엎어질 판이야, 지금? 아들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왜 그렇게 돼? 며느리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당장 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허겁지겁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걸음에 달려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아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씨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앞으로 너가 행동하는 거 다 지켜볼 거야. 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반찬은 물론이고
너희한테 챙겨주던 금전적인 지원도 일체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너희 가정을 꾸렸으면 너희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더 이상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다. 김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그렇다 치고 지원도 앞으로 안 해주신다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 애 태어나도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김씨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끝내는 걸로 다행인 줄 알아. 오늘은 이만 가봐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본다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김씨 할머니의 말에서 이제 모든 것은 끝났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가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후 김씨 할머니는 남편과 마주 앉아 긴장이 풀린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해소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김씨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멋있던걸? 뭐가요? 며느리가 찍소리도 못하고, 네, 어머님 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기는 거 보니 그동안의 채기가 한 방에 내려가는 기분이었다니까 아주 통쾌했어. 남편의 말에 김씨 할머니는 잠시 허탈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진짜 친정어머니처럼 잘해주려고 했어요. 며느리 처지도 딱하고 친정어머니 없이 컸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챙겨줬지요. 사실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정말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호의가 당연한 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손주 태어나면 생활비이고 조리원 비용이고 다 지원해줄 생각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며느리가 힘들 테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더라고요. 김씨 할머니의 말에 남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다행일지도 몰라. 더 큰일이 터지기 전에 깨달았으니 말이야. 앞으로 평생 이용당할 뻔했잖아. 남편의 말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김씨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아요. 그 후로 아들 상철과 며느리는 기가 죽어서 다시는 김씨 할머니에게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인 상철은 아버지가 회사를 둘째 동생인 상구에게 물려주겠다고 할까봐 더욱 부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상철은 회사 운영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 대신 동생한테 회사를 물려주면 어떡하지?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회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죠. 그날 이후 아들은 더욱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발로 영업을 뛰고
공장에 가서 제품 상태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업무에 더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회사의 성과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이 20% 증가했고 신규 거래처도 5곳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성과였습니다. 이 사실을 본 남편은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철아, 요즘 내가 많이 변한 것 같구나. 네? 회사에서의 내 태도 말이다. 직원들 말로는 내가 요즘 훨씬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구나. 아버지,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회사는 아버지의 평생 노력이 담긴 결실이라는 것을요. 당연히 받을 게 아니라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 때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도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구나. 한편 아들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며느리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반찬을 끊자 그동안 김씨 할머니가 만들었던 반찬들은 이제 며느리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여전히 반찬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요즘 바쁘냐? 내 시어머니 반찬이 끊겼네. 친정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반찬이 당연히 와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너무 바빠요.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저도 힘들어요. 며느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친정아버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바빠도 밥은 해 먹어야지. 내가 안 주니까 요즘 제대로 먹지를 못해. 그 말에 며느리는 울컥하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애 키우느라 죽겠다고요. 동생도 있잖아요. 왜 나한테만 다 떠넘기시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친정아버지의 반응은 더욱 싸늘했습니다. 뭐야, 내 시어머니한테는 잘만 받으면서 이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쯧쯧 독하다, 독해.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뭐라고요? 며느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친정은 이미 며느리가 무조건 반찬을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반찬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제는 친정도 자신의 딸이 가져다주는 반찬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손주의 육아와 친정 식구들의 반찬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혹여나 반찬을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친정을 버린 매정한 딸 취급을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이 이제는 자신에게 업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똑같이 반찬을 챙겨줘야 하는 입장이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온몸으로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힘든 걸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받아먹기만 했었지. 그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한편 김씨 할머니는 다시는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김씨 할머니는 딸처럼 다정하게 대하기보단 오히려 거리를 두고 대했죠. 그렇게 김씨 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생하며 자업자득의 결과를 겪고 있었고, 김씨 할머니는 그것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받은 것을 고마워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했더라면 며느리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참 안타깝네. 반찬뿐만 아니라 손주가 태어났을 때 해주려고 했던 많은 지원들도 잃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망각한 대가를 며느리는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지는 않아. 다시는 돌아가지도 않을 거고, 호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니까. 김씨 할머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오직 자신과 남편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64세라는 나이에도 저는 아직도 인생에 대해 배울 것이 참 많다고 느낍니다. 제가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대뜸 이 씨의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시장에서 옷 사신 거죠? 어머님 입으시는 옷 솔직히 같이 다니기 창피해요. 저희 친정 엄마 좀 보세요. 누가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겠어요? 나는 이 옷도 좋은데 그래도 아끼는 옷 입고 나온 거야. 그러게 돈 좀 모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없으시니까 맨날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사 입으시죠? 얘, 너는 지금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나는 너희들 집 사주려고 가진 돈 다 내줬다. 그래서요? 이제 돈도 한 푼 없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받을 땐 신나서 받아놓고 이제 돈 떨어지니까 시댁도 아니라 그 말이니? 엄마,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해. 진우야, 솔직히 아내 말 틀린 말 없어요.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대접받길 원해요? 진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돈 없다고 부모를 무시해도 되는 거니? 너 키워주고 결혼할 때 너 잘 되라고 가진 돈 다 지원해줬잖아.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자식한테 그걸로 빚 갚으라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이제 각자 인생 각자 챙기는 걸로 해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이춘자 씨입니다. 약 30년 전 이 씨와 남편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단칸방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세 낼 돈도 부족해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녹록지 않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여보, 우리 힘들어도 서로 믿고 살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남편 김철수 씨의 다짐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아들 진우가 태어났죠.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그 순간 부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자. 그래? 우리가 아끼면 진우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부부는 더욱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기술을 익혔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기술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씨와 남편은 직접 소규모 부품 공장을 차렸습니다. 이 씨 역시 공장 뒤편 사무실에서 격리 업무를 도우며 밤낮 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남편의 기술력과 성실함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공장이 안정되자 부부는 여전히 사치 없이 소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가정은 안정되었지만 두 사람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명품은커녕 외식조차 하지 않으며 부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씨 부부가 여전히 가난한 줄 알 정도였습니다. 이 씨 부부가 이렇게 아끼고 사는 이유는 예전부터 아끼며 살던 습관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 진우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의 절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궁상맞게 여기며 허영을 동경하기 시작했죠. 학창 시절의 친구들이 명품 옷을 입고 최신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부모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 남들처럼 좋은 거 좀 입고 다니세요. 창피해요. 이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위안하며 아들의 요구에 가능한 한 맞춰주려 했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옷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었죠. 하지만 아들의 눈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부모를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언젠가는 아들도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 아들 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로 남편은 여전히 공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쌓이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이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회사원이 된 아들은 가끔 병원에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죠. 아들이 바쁜 걸 이해한다며 이 씨는 혼자서 남편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저녁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 남편은 조용히 이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무슨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이 씨는 급히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이 씨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진우가 결혼하면 그때 1억만 지원해주고 줄 돈 없다고 잡았대. 이 씨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집 사무실 2번째 서랍을 열어봐. 아무 말 말고 내가 오늘 한 말은 꼭 지켜줘.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빨리 낫기나 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이 씨는 끝까지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유언인 만큼 이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이 씨는 말 그대로 혼이 빠진 것 같았죠. 홀로 남은 이 씨는 남편의 공장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공장을 정리하면서 이 씨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한 2번째 서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유품들을 챙기며 간간히 눈물을 훔쳤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없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이 씨에게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뵐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주말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 여자친구 미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미영이라고 해요. 며느리는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씨의 집을 둘러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이 씨의 눈에 들어왔죠. 그래, 언제부터 만났니? 이 씨가 물었습니다. 8개월 됐어요. 회사 동료였는데 마음이 맞아서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만났다는 말이었죠. 그래도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이 씨는 서둘러 차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거실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데 살면서 가구라도 좀 바꾸시지. 전부 낡은 것들 뿐이네. 이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모른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갑자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려면 신혼집이 필요한데, 어머님께선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씨는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다니 게다가 당연히 지원받을 것이라는 태도에 기분이 언짢았죠. 지원? 돈 말하는 거니? 이에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좋은 집을 봐놨거든요. 계약금을 어서 넣어야 해서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저희는 한 3억 정도 생각 중인데. 3억?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고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3억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다니.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이 씨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있으시죠? 아버님이 공장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간 이 씨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글쎄, 1억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1억요, 그거론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 남은 건 없으셨어요? 이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입에서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내 정신을 차린 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원 치료하고 빚도 갚느라 돈도 많이 들어갔어. 1억이 내가 줄 수 있는 전 재산이야.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이 씨는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 아들이 찾아왔을 때 이 씨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조언대로 정확히 1억만 준비했습니다. 이게 엄마 가진 전부다. 더는 못 도와준다. 이게 다예요? 아빠 공장 판 돈은요? 아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없어. 이게 내 전 재산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걸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했고 이 씨가 준 1억으로 작은 아파트 대출을 받아 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원을 받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래도 감사하다며 연락도 하고 며느리는 이 씨에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이 씨는 아들 부부의 새 집에 놀러 가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 씨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 아들네에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연 며느리의 표정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금방 갈 거야. 반찬만 좀 두고 갈게. 이 씨는 준비해간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먹지도 않아요. 다 그냥 가져가세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지고 이 씨가 찾아가면 집안 분위기는 매번 싸늘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문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연락하고 기웃거리시는데 나 너무 불안해. 나이 먹고 우리한테 빌붙으시려고 눈치 보시는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님 돈도 없으시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이러다 진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 여보, 진짜 그러지 마. 나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1억 준 걸로 생색내고 같이 살자고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알아. 내가 잘 말해볼게. 나도 우리 엄마랑 사는 거 싫어. 이 씨는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충격을 받은 채 이 씨는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죠.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이 씨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생일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이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 씨의 생일을 기념해 셋이서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대뜸 이 씨의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시장에서 옷 사신 거죠? 어머님 입으시는 옷 솔직히 같이 다니기 창피해요. 저희 친정 엄마 좀 보세요. 누가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겠어요? 나는 이 옷도 좋은데 그래도 아끼는 옷 입고 나온 거야. 그러게 돈 좀 모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없으시니까 맨날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사 입으시죠. 이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비싼 옷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비교당하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그저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이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얘, 너는 지금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나는 너희들 집 사주려고 가진 돈 다 내줬다.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돈도 한 푼 없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이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로서 대접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죠.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란 말이니? 엄마,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해. 그러나 아들은 버릇없는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기는커녕 되려 이 씨를 질책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널 어떻게 키웠는데? 솔직히 아내 말 틀린 말 없어요.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대접받길 원해요? 맞아요. 우리도 애 낳고 키우는 것도 벅찬데 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해요.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내가 돈 없다고 너희한테 뭐 하나 요구한 적 있니? 말은 안 해도 다 알죠. 나이 드시면 결국 우리한테 기대실 거잖아요.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키워주고 결혼할 때 너 잘 되라고 가진 돈 다 지원해줬잖니?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자식한테 그걸로 빚 갚으라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아들은 일어서며 이 씨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요, 엄마 부양할 생각 없어요. 이제 각자 인생 각자 챙기는 걸로 해요.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마세요. 결혼했으니 저도 제 가족 챙겨야겠어요.
이 씨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충격과 분노가 쌓인 이 씨는 남편의 유언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남편의 말이 맞았어. 식당에서 벌어진 모욕적인 상황 이후 이 씨는 겨우 집으로 돌아와 방 한편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가 목까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서랍을 열어볼 때였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재의 문을 열자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책상 옆 서랍장으로 다가간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류들이 있었지만 이 씨는 남편의 말처럼 서랍 안쪽 깊숙한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당기자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들과 문서 봉투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먼저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땅 문서 봉투로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경기도 분당에 있는 상가 건물 문서까지 있었죠. 이 씨는 그 문서들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자필로 쓰여진 유언장이었습니다. 나는 이 서랍 안의 모든 서류와 함께 내 소유의 건물과 예금을 아내 이춘자에게 남기고자 한다. 이 사실은 나의 사망 후 아내가 이 서랍을 열어보게 될 때 알게 될 것이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아마도 아들 때문일 거고 내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겠지. 당신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아들에게 너무 약했잖아. 혹시 당신이 아들에게 모든 걸 넘길까봐 걱정이 됐어.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법이야.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1년 전 남편의 병실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진우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다 도와주는 게 맞죠. 남편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순진해서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나? 자식이라고 다 내 맘이 같지 않아? 늙어서 돈은 쓰려고 있는 게 아니야. 지키려고 있는 거지. 홀랑 다 줬다가 외면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혹여나 아들이나 며느리가 부모한테 돈 나올 구멍 없다고 외면하면 그땐 확연 끊어버려. 그렇게 이 씨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따르기로 약속했던 것이었죠. 이 씨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편지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안 거예요? 그날 밤 이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잠깐 시간 되니?
미영이랑 같이 우리 집에 좀 와줄래? 식당에서의 사건 때문인지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 걱정 마. 그날 일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2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가 이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며 이 씨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둘 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씨는 준비해둔 차를 내오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많이 생각해봤어.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들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너희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멀리 이사하기로 했어. 이사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살기 편한 곳으로 갈 거야. 더는 너희 집에 찾아가지도 신세지지도 않을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 씨는 미묘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씨가 떠나기로 한 것이 오히려 반가운 듯 보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갑자기 이사 가실 수 있어요? 돈은요? 며느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 너희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그냥 화가 나서.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이제야 너희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각자의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가족끼리 너무 가까이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씨는 그들의 태도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참 다행이구나.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형식적으로 말을 하고 며느리도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 그때 일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투닥거릴 때도 있는 거죠. 이사 잘 가시고 종종 안부 전화할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은 이 씨가 떠난다는 사실에 오히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통보한 이 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새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의 재산 상속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찾아가 이 씨의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기분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짜릿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 씨는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마음은 섭섭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 씨는 서울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당일 이 씨는 택시에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로얄층에 위치한 이 씨의 집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주상복합이라 1층부터 3층까지는 백화점과 마트,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하기에도 편리했습니다. 와, 여기가 내 집이라니. 넓은 거실과 깨끗한 주방, 편안한 침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이사하고 몇 달 동안 이 씨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옷을 사 입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옷을 사 입던 이 씨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새롭게 손질하고 나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해보니 아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큰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고급 아파트에 사신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거기 살고 있어.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1억이 전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이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며느리도 함께 더 이야기하고 싶구나. 시간 되니? 그날 저녁, 이 씨는 고급 레스토랑에 일찍 도착해 좋은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우아한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까지 한 이 씨의 모습은 그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돈이 생기신 거예요? 어떻게 서울에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아버지가요?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의 유언이었어. 유언이라뇨? 진우야, 내 아버지는 우릴 위해 재산을 따로 준비했어. 너한테는 우선 1억만 주고 나머지는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부모 재산은 당연히 자식의 것이기도 하잖아요. 치사하게 혼자 다 하실 건 아니시죠? 당연히 저희한테도 반 주실 거죠? 이 씨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가 번 건 하나도 없지 않니?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내 돈인데 왜 당연히 너희 돈이야?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이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속인 건 미안하지만 안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주려고 했어. 내 아빠도 동의했고. 근데 너희는 내가 돈이 다 없어지니까 1년도 안 돼서 태도가 싹 바뀌더니 며느리는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냐고 하질 않나? 아들이라는 놈도 엄마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결혼했으니 지 가족만 챙기겠다고 하질 않나? 이 상황이 참 웃기지 않니?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만 이럴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살아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이제부터 엄마 평생 모시고 살게요. 이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 난 이제 너희랑 전처럼 살 생각 없어. 이번 기회에 너희 진심을 똑똑히 알았거든. 부모가 돈 없다고 버리는 자식이면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릴란다. 레스토랑을 나온 이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씨는 여행사에서 패키지를 예약하고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해외로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고급 가구와 소품들로 집을 꾸몄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어색했지만 곧 그 즐거움을 알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씨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익명으로 큰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어느 날 이 씨는 아파트 로비에서 우연히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로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왔니?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늙어서 내 몸 건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걸 너네가 알려줬잖니? 너희한테는 절대 안 줄 거다. 이 씨는 아들을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받고 끝내버림받은 사실이 슬프긴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지금이 훨씬 낫지. 진우도 언젠가 부모가 되고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되겠지. 물론 그땐 너무 늦었겠지만. 비록 자식에게 상처받은 이 씨였지만 이 씨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생 자식만 생각하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야말로 남편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이 씨는 테라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